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0 지육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정의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무엇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의 답을 함께 추적해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강의는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만의 인사이트를 더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오늘은 제7강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입니다. 차별을 허용할 수 있는가? 입학과 취업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정당한가?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입학 허가는 능력과 미덕에 대한 포상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차별을 고치기 위한 정책의 정당성과 권리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정성과 정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쟁점은 시험 격차 바로잡기,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다양성 증대, 권리 침해 논쟁입니다. 표준화된 시험의 불균형을 보정하고 역사적 차별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교육적, 사회적 공동선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와 공정성 문제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셰릴 호브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혼자 힘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다녔고 이후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그녀의 학업 평균 성적은 3.8점, 입학 시험 점수는 100분위 83점이었으나 입학이 거절되었습니다. 합격생 중에는 그녀보다 성적이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도 있었습니다.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은 소수집단 학생 비율을 40%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텍사스 인구 구성과 일치하며 소수집단 지원자에게는 비소수집단 지원자보다 낮은 입학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학한 소수집단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할 자질이 있으며 대부분 무사히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프우드의 주장은 차별과 인종에 근거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학 측은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합니다. 마이클 살롯 대학원장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사회의 의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호프우드 사건은 입학 허가가 능력에 대한 포상인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권리 문제로 호프우드는 입학 거절로 인해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는가를 묻습니다. 또한 텍사스 법조계의 다양성은 정당한 교육 목표인가에 대한 공동선의 문제를 탐구합니다. 197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소수집단 우대 정책은 아슬아슬한 표차로 지지받았습니다. 2003년 미시간 법학전문대학원 소송에서는 인종이 입학 심사에 고려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두 판례는 소수집단 우대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법정은 소수집단 우대 정책의 도덕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미시간에서는 주민투표로 인종별 우대 정책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용과 입학에 적용되며 이는 미국 헌법의 평등권 보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표준화된 시험은 인종과 민족을 고려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SAT와 같은 시험이 학문적 성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험이 실제로 학업 및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서 킹은 1951년 보스턴 신학대학원 박사 과정에 지원했으며 GRE 점수는 신통치 않았고 구두 시험도 평균 이하였지만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표준화된 시험이 학업 성취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표준화된 시험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백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인종, 민족, 경제 배경을 고려해 시험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 학업 성취 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측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사우스 브롱크스 학생이 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더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격차 논리의 핵심은 표준화된 시험이 학생의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가정, 사회, 문화, 교육 배경을 고려한 맥락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학업 성취 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측정하려는 시도로 학업 성취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보상 논리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로 봅니다. 소수 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대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보상 논리는 피해자 불일치와 가해자 불일치의 비판을 받습니다. 보상받는 사람이 애초에 피해자가 아닐 수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집단 정책의 수혜자가 중산층 소수집단 학생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보상 논리의 딜레마는 계층과 인종의 문제를 다룹니다. 정책의 요지가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 것이라면 인종이 아니라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집단적 책임을 강조하며 과거 세대의 잘못을 보상할 도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다양성 논리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며 이는 집단적 책임과 무관합니다. 입학 혜택을 받은 소수 집단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문제와도 무관합니다. 다양성 논리를 내세우는 이들은 입학 허가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봅니다. 다양성은 교육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이면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 문화적 시야가 넓어지며 사회적 기여를 통해 지역 발전과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학문적 사회적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성 논리는 소수 집단 학생들이 유명 법률사무소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대학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법조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성공을 강조합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법조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백희 소송 심리에서 법정 조언자 자격으로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견서는 교육의 근거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변호하며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개입은 하버드의 교육 철학과 소수 집단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하버드의 다양성 개념은 학업 우수성만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출신의 학생들, 도시와 농촌 배경, 생물학, 역사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아이다호 출신 학생이나 흑인 학생들이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여 집단 학습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버드의 교육은 학생들의 성장 배경과 시각 차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가 입학 심사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대학의 사명은 단순히 학문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논리에 대한 두 가지 반박이 있습니다. 현실적 반박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품으며 자부심 훼손과 인종 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칙적 반박은 입학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따지는 것은 부당하며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로널드 드워키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권리를 중시하는 법 철학자로 이러한 정책이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드워킨의 논증은 권리의 본질과 소수 집단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드워킨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대학 입학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출신 지역이나 운동 능력, 예술적 재능은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소로 공정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학업적 성취와 시험 점수 등 통제 가능한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입학 권리를 학문적 기준만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 특정 지역 출신, 자원봉사 경험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학업 성적만으로 입학 자격을 판단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워킨의 핵심 주장은 대학이 스스로 사명과 입학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자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부합하면
합법적인 기대를 품게 됩니다. 대학은 다양한 기준을 통해 지원자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이는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포함합니다. 입학 허가는 뛰어난 능력이나 미덕을 포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도 불리한 처지의 소수 집단 학생도 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도덕적 자격은 없습니다. 대학의 사명이 정해진 후에야 신입생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학교의 사명이 능력을 정하지 학생의 능력이 학교의 사명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드워킨의 이론은 대학 입학의 정의가 소득 분배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도덕적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뛰어난 재능이나 유리한 출발선에서의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롤스의 주장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장점을 높게 쳐주는 사회에서 살게 된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1946년 텍사스 법학 전문대학원은 흑인을 받지 않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당시 남부대학에서 시행되던 인종분리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대학은 사명을 정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입학 정책이 공정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도 차별적 관행이었습니다. 1950년 스웨트대 페인터 사건은 1946년 텍사스 법학 전문대학원이 흑인 입학을 거절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대법원까지 이어져 고등교육에서의 인종분리 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학교는 흑인 학생을 받아들이면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1920, 30년대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반유대적 할당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들 대학이 공립이 아니라 사립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할당제가 도덕적으로 용납되었는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별적 정책이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22년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로웬 총장은 유대인 입학을 12%로 제한하는 반유대적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1930년대 다트머스 대학은 유대인 문제를 언급하며 입학을 제한했습니다. 1945년 다트머스 총장은 대학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곳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유대인 차별을 공식화했습니다. 분리주의와 우대 정책의 차이는 특정 인종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다양성을 강조하며 특정 인종을 포함하는 행동 사이에 원칙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학은 자신들이 정한 사명에 맞춰 입학 기준을 정하면서도 인종차별 조치를 취할 경우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특정 인종을 열등의 상징으로 이용하는 편견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전문직에서 다양성 증대가 중요해지며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특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를 모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낙인 찍지 않으며 자신의 탈락을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합니다. 스타레시티는 뉴욕 브루클린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종 통합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전체 입주자의 40%를 차지하며 소수 집단을 위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백인을 우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종적 다양성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스타레시티는 20천 명의 입주자를 수용하며 뉴욕 브루클린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유사합니다. 입주자의 40%는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소수 집단 제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설립된 이 단지는 인종통합 공동체라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스타레시티의 입주자 조절 정책은 도시 생활의 인종적 한계점 이론에 기반합니다. 백인 이탈 현상을 관찰하며 주민 통합의 한계점을 인식했습니다. 인종적, 민족적 균형 유지를 목표로 안정되고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많은 가족이 이곳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스타레시티의 대기시간 격차는 백인 가족이 25%로 흑인 가족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기준 흑인 가족은 최장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는 백인 가족보다 흑인 가족에게 돌아가는 할당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인종 간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스타레시티의 소송은 일부 흑인 신청자들이 인종에 근거한 이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되었습니다.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는 소수 집단을 위한 주택 정책을 지지하며
법원은 스타레시티의 현행, 할당제를 유지하되 국가가 소수 집단을 위한 주택 조성 계획을 더 추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인종적 편견이 아닌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스타레시티의 아파트 할당제가 인종을 기반으로 한다면 부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다양성 논리를 인정한다면 이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은 주택 정책과 대학 강의실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공정성의 기준은 다양성과 공동선에 봉사하고 누구도 증오나 경멸로 차별받지 않는다면 권리 침해가 없습니다. 스타레시티와 대학 입학의 유사성은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면 두 경우는 같은 부류입니다. 도덕적 자격이라는 롤스의 경험이 따르며 독립적으로 규명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아파트나 신입생 강의실 자리를 찾을 당연한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을까요? 성공은 미덕에 의존한다는 믿음은 능력 위주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릇된 사고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자격이 있다거나 애초부터 사회에서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자리와 기회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믿음은 특히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성공과 미덕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긍정적으로는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성공을 개인의 노력 결과로만 여기며 뒤처진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은밀히 전가합니다. 행운의 도덕적 역할에 대한 주장은 이러한 믿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의와 영광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정의는 단순히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과 포상에 대한 자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 조직은 사명을 결정한 뒤 능력을 기준으로 인정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정의 논의에서 정치적, 철학적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회 조직의 사명은 각 조직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군대, 오케스트라 등은 각기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명은 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조직은 그 사명을 통해 정의된 선을 지켜야 합니다. 호프드 사건은 정의와 영광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도덕적 자격은 입학 허가와 무관하다는 듀어킨의 주장을 살펴봅시다. 법학대학원은 호프드에게 거절 통보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이는 입학의 도덕적 기준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철학적으로 솔직한 거절 편지는 귀하의 입학 지원이 거절되었음을 알리며 귀하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입학 허가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하를 경멸하지 않으며 귀하가 사회적 목적을 수행할 도구로 이용될 뿐입니다. 거절 편지를 받으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귀하의 도덕적 가치를 의심하거나 더 깊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사회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귀하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귀하의 입학이 허가되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하는 지금 이 순간 사회에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이는 귀하께 법을 연구하도록 허가함으로써 귀하께 자신의 자질을 사회 이익을 위해 이용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합격 편지는 귀하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합격이 단순한 축하로 끝나지 않도록 귀하의 성격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성격은 다양한 환경에서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공로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편지가 주는 교훈은 입학을 거절당한 사람들의 침통함을 덜어주고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오만을 꺾습니다. 대학들은 왜 연신 축하와 영광스러운 수사가 가득 담긴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특정 목적 실현뿐 아니라 특정 미덕의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유산우대 정책은 졸업생 자녀에게 입학 심사에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공동체 의식과 애교심을 기르기 위함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의 입학을 고맙게 여긴 부모가 모교에 기부금을 후하게 내놓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과의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여 입학생은 졸업생 자녀가 아닌 학교에 상당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재력 있는 부모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많은 대학이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가 낮아도 이러한 학생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대학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대학 입학금의 10%가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이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학이 성과보다 재정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대학의 사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10,000를 기부하는 학생은 칭찬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교육적 가치와 일치할까요? 그 함의는 깊습니다. 입학 경매의 문제점은 자선사업가의 자녀 때문에 입학이 거절된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불만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듀어킨의 호부 문제에서 내놓은 대답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편견 없이 어느 누구도 편견이나 경멸 때문에 거부당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매의 부당함은 기준의 허술함에서 비롯됩니다. 돈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입장권을 사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경매는 교육기관보다 콘서트나 스포츠 행사에 더 어울립니다. 좋은 것에 접근할 기회를 분배하는 방식은 그 본질과 목적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진정한 목적은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추구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교육과 연구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대학은 후원금 모금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돈벌이가 입학 정책을 좌우한다면 대학은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정의와 권리의 문제는 영광과 미덕의 문제에서 분리하기 힘듭니다. 대학은 명예학위를 수여해 축하하지만 이는 모든 학위가 명예로운 학위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의는 대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선과 관련이 있으며 입학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는 외부당한 가르침을 설명해 줍니다. 정의 논쟁의 본질은 영광, 미덕, 선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 묻혀 대책 없는 의견 차이를 통합하는 비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각 조직의 사명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중립의 유혹을 느끼게 합니다. 칸트와 롤스의 철학은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으려는 과감한 시도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제 8강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됩니다. 저 안영찬 교수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통해 여러분의 경영 역량을 강화해 보세요.